안녕하십니까?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요즘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나와서 정치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선거 분석을 그렇게 틀리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선거 결과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내린 겁니다.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여기서 민주는 주권 재민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신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런 공동체도 다 깨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세죠. 기왕 그 썸네일의 부제까지도 말하면 윤석열 당선인 부정선거관리위원회 바로잡지 않으면 감옥 간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이 결정되니까 무슨 당선인한테 바란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컬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제 0.7873%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드릴 말씀 없고, 제발 감옥 가는 거는 좀 피해달라, 그런 악습은 좀 끊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원전은 요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원전은 재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값 2배 오르면 감당할 자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급속히 그 친중화된 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도가 계속되면은 한 10년 안에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종속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립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지만 대선 결과는 24만 표 차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권 교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무효표가 30만 표예요. 도대체가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를 관리했길래 표차는 24만 표 차인데 무효표가 30만 표예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 선거 과정,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지, 또는 0.73% 24만 표 차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지 그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있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6%를 얻어서 326만 표,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45.73%를 얻어서 294만 표. 이 표차가 약 한 30만 표 차이 나죠. 결국은 전체 득표에서 이긴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긴 그 득표하고 서울에서 차이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불과 11개월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박원순 시장의 그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러진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기억하다시피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였고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였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득표율 57.5%, 그래서 280만 표를 얻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39.18%, 그래서 191만 표를 얻었어요. 약 90만 표 차이가 나죠. 근데 11개월 만에 투표율도 이때 서울시가 한 60% 조금 넘었습니다. 요번에 서울시 대통령 선거는 한 77% 되죠. 그런데 무려 90만 표 차이 나던 게 이번 선거에서는 30만 표로 줄어들었어요. 득표율도 오세훈 후보가 57.50%였고 윤석열 후보는 50.6%였습니다.
예, 한 7% 줄어들었죠. 근데 거꾸로 그 당시에 비하면 민주당 후보 득표율에 비해서 요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거꾸로 6%가 올랐어요. 여기는 7%가 떨어지고 여기는 6%가 오르고. 예. 근데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1.95%였습니다. 사전 요번에 대선은 서울시가 37.2%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11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그렇게 여당이 또는 집권 세력이 그 표 얻을 만한 일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 후보의 득표율은 7%가 줄어들었고 여당 후보의 득표율은 6%가 늘어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예. 그리고 사전 투표율도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데 뭐 그 해석도 미리 다 준비돼 있어요. 예,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늘었다. 아니,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꼭 사전 투표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개표 과정에서 느꼈겠지만은 사전 투표를 먼저 이 개표를 했을 적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죠. 한 뭐 4% 정도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본투표 개표가 시작되면서 역전이 돼버렸죠. 그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또 하나는 사전 투표는 꼭 뭐 지금 현재 여당 지지자들만 관심이 그렇게 큽니까? 본투표율하고 사전 투표에서의 양 후보의 득표율은 비슷해야 됩니다. 차이가 나도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 편은 이해가 가시죠? 뭐 물론 11개월 전에 있었던 거고 하나는 시장 선거고 하나는 대통령 선거긴 하지만은 이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이제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1년 전에 11개월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경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섰죠. 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이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2018년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주요 후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이 남경필 후보는 그때 현직 지사였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뛰쳐나갔던 탄핵 지지 세력, 예, 미래통합당 김영환 후보 해서 득표율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6.4%, 남경필 후보가 35.51%, 김영환 후보가 4.81% 해서 지금의 이제 국민의당에 기반을 둔 후보들의 득표율이 한 40% 정도 되고 민주당이 56%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네 지사 출신이 출마한 대선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94%를 얻었어요. 더 줄어들었어요. 자기네 지사 출신이 나왔으면 더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더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는데 줄어들었어요. 거꾸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뭐 한 5% 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도민들 자체도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은 우리가 56%로 지지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은 지지 못하겠다 하고 한 6%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서울시는 그게 거꾸로 됩니까? 참 이해가 안 가죠. 서울은 거꾸로 민주당 후보가 6%가 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후보는 7%가 빠지더란 말이죠. 이 수도권 투표 성향은 비슷합니다. 요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가 비슷해요. 투표 성향은. 투표율은 이상하게도 인천이 3, 4% 항상 낮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비슷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투표 성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건 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별 득표율보다도 더 기막힌 거. 이게 신문에 굉장히 많이 보도됐어요. 세대별 투표 상황입니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남녀 성별로 구분을 했어요. 했더니 20대 여성은 5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33.8%,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남성은 36.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 지지한 20대 남성은 58.7%, 30대는 여성의 49.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는 43.8%, 그 다음에 남성은 이재명 후보를 42.6%가 지지했고, 그 다음에 52.8%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대개 보면요, 제가 이제 선거 분석을 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성별에 따른 그 투표 성향이 차이가 좀 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23.3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7% 정도는 지지 성향이 같고 23.3%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였다 이거죠. 20대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대 남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2대 녀는 이재명을 지지했다. 뭐 이런 거에 뭐 신문마다 다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대를 보면요, 그 차이가 8%입니다. 8.05%. 40대 가면 더 기막혀요. 0.7%예요. 40대는 100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자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지지하는 지지하는 후보 일치가 99명은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40대는. 그런데 20대는 23%예요. 30대는 8%. 자, 50대 가보십시오. 4.95%입니다. 그리고 60대는 0.75%예요. 그러니까 40대랑 이제 비슷하죠. 유독 20대만 23.3 나와가지고 2대 남은 무슨 뭐 윤석열 편이었고, 그 다음에 2대 여는 이재명 편이었다. 그럼 30대에서는 왜 그런 경향이 안 나타납니까? 30대도 요 어떤 지지율 편차가 한 20%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물론 투표 결과를 분석한 게 아닙니다. 투표 가지고 이게 20대 편지, 여자 편지, 남자 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 출구 조사 결과 가지고 하는 건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뭐 감히 엉터리라고 말하겠어요. 예.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40대는 0.7, 60대는 0.75. 예.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그 50대도 4.95인데 20대에서만 유독 23%. 이걸 가지고 떠들어낸다 이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는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20년에 있었던 총선도 좀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때 뭐 제가 유튜브 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문제는 사전투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전체 투표율이 77.1%인데 사전투표율이 36.93%. 물론 이제 사전투표율이 이틀이나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본투표율은 40.17%라는 겁니다. 뭐 4% 차이로 거의 비슷하죠. 한 3% 차이 나는 거죠. 이 사전투표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투개표 관리 의혹이 너무 많죠. 예, 사전투표 관리 문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큰 것만 얘기하겠어요. 뭐냐면 선거인 명부가 없죠. 예, 우리 이제 본투표 하러 가면은 이렇게 그 프린트 아웃 한 거에다가 이렇게 번호 주면은 주소하고 이름 확인하고 주민등록, 그게 없지 않습니까? 뭐냐면 전자식 확인이라 그러죠. 지문 인식을 하거나. 근데 이거는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서버로 가서 저장이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인지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리성을 주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는데, 저는 사전투표는 반대입니다. 아니면 선거인 이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 이건 불가능하죠. 예. 3천만 명, 4천만 명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문 인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서버에 기록되는 거는 컴퓨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개표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경우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폐기시켜 버려요. 본투표하는 후에 선거인 명부 갖다 버려버려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치르고 시험지 갖다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개판으로 그 투개표를 관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 그리고 유권자 선거인 명부 유권자 선거인 명부 누락하고, 이건 뭐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나는 분명히 유권자인데 선거인 명부에 없어. 예. 이건 관리 소홀이죠. 그리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학생한테 시험지 나눠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미 뭐 1번, 2번, 뭐 3번, 4번 동그라미 친 거, 답 쓴 거 주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웃기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사전투표했다. 뭐 김건희 여사도 사전투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독려를 했어요. 예, 이렇게 관리 부실한 거. 윤석열 후보가 기표한 표가 어떻게 분류됐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떤 참모놈이 옆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지, 그놈 진짜 한심한 놈입니다. 사전투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무지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걸 독려해? 참, 정말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다는 뭐 윤핵관인지 무슨 참모들, 한심한 놈들이죠. 근데 선관위 태도를 보세요. 사전투표율, 물론 이틀 동안 36.93%, 거의 모든 투표인의 한 45%가 투표를 하는데 선관위원장은 나오지도 않아. 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항의했더니 그 선관위 사무총장 태도를 보세요. 유권자들이 난동을 부려서. 투표일 하루 유권자가 힘 좀 쓰는 날입니다. 그런데 난동을 부린대요, 난동을. 예? 이 태도가 뭡니까? 출근도 안 하고, 유권자들이 난동을 부렸다, 별일 아니다. 이거 뭐냐면 선거 결과는 결정돼 있다, 이거예요. 니들 와서 떠들지 말아라. 떠들어도, 니들이 선거 결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태도죠, 완전히. 진짜 오만불선하기 짝이 없죠. 이런 거 모두가 선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행정 능력에서 최고로 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거 관리였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서 와서 많이 배워갔어요. 와서 연수하고 진짜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 선거를 그 전문으로 연구하는 정책 전공자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우리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4천만 명이 투표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아무 문제 없이
투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신속하게 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우리 배워갔거든요.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얘기냐면 입시 관리였습니다. 옛날에는 60만 명이 수능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끔 사고가 나지만은, 그건 아주 그냥 문제없이 딱 그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투표일에, 사전투표일에 위원장은 출근도 안 해요. 출근도 안 하고 사무총장은 찾아간 국회의원한테 유권자들이 난동을 부렸대요. 이 태도 자체가 뭘 말해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뻔한 게 다 드러나는데 언론과 또 정치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0.73%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당, 아직은 여당인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제 집권당이 되는 국민의힘 당에 전부 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0.73%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면요, 야, 정말 0.73%로 우리가 억울하게 아깝게 진 것 같다라는 민주당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 0.73%를 그대로 국민의힘 당이 인정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0.73%로 이기는 게 아니라 0.73%로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관리 절차는 굉장히 공정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언론 보도 보면은 이대녀, 뭐 이재명 압도적 지지, 이건 뭐 무슨 뭐 좌파 매체나 우파 매체나 틀린 게 없어요. 다 해요. 왜 이럴까요? 이게 20대를 분열시켜 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 이 기득권 지배 엘리트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분열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소득에 따른 계층을 분열시켜 놓고 세대를 분열시켜 놓고 이제는 성별로도 분열시켜 놓는 거란 말이죠. 왜? 분열시켜 놔야지 자기네들이 지배하기가 편한 거란 말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대통령 선거 치열한 경쟁을 왜 벌이느냐? 다 똑같은데 일단 기득권은 보장해 놓고 최고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한테 오는 이득이 더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벌리는 거지. 기득권은 이미 보장된 겁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상도 가서 공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돼요. 민주당, 호남 가서 공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더 많은 거죠. 잘하면 장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거지, 뭐 지역적으로 갈라지던, 계층으로 갈라지던, 세대로 갈라지던, 이번에는 20대 남녀 사이도 갈라놓더라고요. 그 기득권은 보장된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이라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선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아니 말로 조선일보가 합니까? 한겨레가 합니까? 경향신문이 합니까? 안 해요. 선거 관리가 개판이 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기네는 솔직히 말해서 상관없어요.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세금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나 매해 올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뭐 거의 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돼버린 그 점에 대해서 언론, 정치권이 아무 문제 제기 안 하고 20대는 이대 남은 윤석열 지지였고 이대현은 이재명 지지였다, 압도적인 지지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을 내놓고 0.73%의 의미를 생각하고 통치해야 된다. 뭐 이런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지금의 당선인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제거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난 게 박근혜 탄핵 아닙니까? 뭐 정권 출범하기도 전에 재수없는 소리냐 할지 모르면 이거부터 경고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명만 동조하면은, 예, 다음 대통령 탄핵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누가 지지해 줄 것 같습니까? 조중동이 그거 막을 것 같습니까? 예. 안 막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는 대통령한테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0.73%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사전에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로 보면 적어도 5, 6%,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10% 차이로 나오잖아요. 10% 차이로 나왔다. 그럼 감히 도전을 못하죠. 근데 0.73%, 한나라든 국민의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대통령 겁주는 거예요, 당선인.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한 20명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에 가서 붙을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는 대통령한테 그런 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민의를 모르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대통령은 청와대와 감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다, 기소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이 많은데 기소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갔고, 이명박, 박근혜 감옥 갔고, 아니 저기 윤석열 당선인은 그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이 왜 후보가 됐느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2019년도에 진짜 수십만 명이 밤새워 시위를 해서 검찰총장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바람이 뭐겠어요? 무슨 좌파다 척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법치가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법치를 바로 세우는 거는 인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수사권 독립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선거의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궁지에 몰렸을 적에 사람들 안 나옵니다. 도와주겠다고. 누가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빠른 시간에 아주 확실하게 손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이 5월 9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딱 한 달 뒤인 6월 9일입니다. 자, 0.73%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있다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 관리 부실로 또 다시 지방 자치단체 장이나 의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다 장악돼 버렸다. 그러면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윤석열 당선인한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그 기강을 못 잡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닌 말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대통령이 되면요, 그거는 감옥과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야, 이건 나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뭐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로구나. 이건 카르텔 공화국이로구나. 그러면 제가 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카르텔 안에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제가 충성을 하는 거죠. 북한처럼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하는 건데 내가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럼 대통령도 뭐 지지할 이유도 없고 이걸 잘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